서울, 겨울. 고운 눈이 노란 가로등을 덮고 얼어붙은 한강은 거대한 유리처럼 빛난다. 하얀 입김이 새어나온다. 좁은 반지하방, 한 소년이 아버지 영정 앞에 선다. 다른 청가방이 어깨에 비스듬히 걸려있고 손끝이 액자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고 지나간다. 아이의 이름은 서준, 13살. 친구들이 동아리와 소풍을 이야기할 나이에 그는 낮게 맹세하듯 말한다. 저는 제 꿈을 미뤘어요. 그 운을 두 동생에게 더 편안한 내일이 오게 해주세요. 6해 전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집엔 양 냄새와 식은 밥, 그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뛰는 지영 엄마의 발걸음만 남았다. 밤이면 흔들리는 스탠드 불빛 아래 바늘 소리가 또각또각. 눈꺼풀은 감겨도 손은 천천히 옷을 기운다. 두 동생은 선천적 질환을 안고 태어났다. 남동생은 심한 근시, 여동생은 간질 약을 거르지 말아야 한다. 발작은 예고 없이 온다. 그래서 서준은 알람보다 먼저 약 시간을 외우고 묽은 죽을 끓이고 엄마 앞에서는 웃는 법을 배웠다. 찬장 위엔 작은 나무 상자가 있다. 잔돈 몇 개와 약값 영수증, 아버지가 계시던 때의 가족 사진 한 장. 동전을 넣을 때마다 그는 속으로 샌다. 자기 몫이 아니라 내일의 우유를 위해. 바깥 서울은 여전히 바쁘게 흐른다. 소녀는 아침엔 가방을 메고 학교에, 오후엔 엄마 일터 분식집에서 쟁반을 든다. 밤이면 영정 앞에 서서 조용히 말한다. 아버지,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이 집만은 제가 지킬게요. 드라마틱한 음악 대신 문틈 바람 소리와 오래된 히터의 덜컥임, 그리고 제 나이보다 먼저 어른이 된 눈빛. 그 순간부터 서준의 여정이 시작된다. 눈물이 흐르되 끝내 꺼지지 않는 빛을 향해. 서울 외곽, 빛이 잘 닿지 않는 골목 끝에 10평 남짓한 방 하나. 벽지는 벗겨지고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샌다. 그러나 그 좁은 공간은 새 모자의 전부였다. 웃음소리와 어린 기침 소리가 번갈아 울려 퍼졌다. 서준은 13살. 마른 몸에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어깨에 늘 걸려있는 낡은 청아방은 해진 곳을 스스로 꿰맨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두 눈은 의외로 또렷하고 강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건 7살 때였다. 그 후 집안의 버팀목은 사라졌다. 38살의 어머니 지영은 낮에는 가사 도우미, 밤에는 시장의 분식집에서 접시를 닦았다. 늦은 밤 돌아와도 아이들 앞에서 한숨 내뱉지 않았다. 밤마다 바느질하는 손만 떨리고 눈은 충혈되었다. 남동생은 심한 근시로 늘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읽었다. 여동생은 간질 발작으로 약을 달고 살았다. 발작이 오면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준은 늘 가장 먼저 달려가 동생을 안고 외쳤다. 엄마, 빨리 와요. 땀에 젖은 작은 몸은 어린 나이에 이미 버팀목이었다. 학교가 끝나면 그는 시장으로 달려가 접시를 나르고 테이블을 닦았다. 무거운 쟁반을 들며 어깨가 떨렸지만 이를 악물었다. 손님들이 불쌍히 여겨 몇 장의 지폐나 따뜻한 호빵을 쥐어주곤 했다. 서준은 단 한 번도 혼자 먹지 않았다. 늘 동생에게 먼저 내밀었다. 넌 왜 늘 조금밖에 안 먹니? 네가 더 말랐잖아. 단골 손님이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전 괜찮아요. 동생들이 커야 하니까요. 밤이 되면 그는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동전, 약값 영수증, 그리고
엄마가 벗어둔 낡은 은반지가 있었다. 서준은 손님에게 받은 지폐를 넣으며 속삭였다. 내일은 동생 우유 살 수 있겠다. 그 상자는 집안의 유일한 보물이자 희망의 기록장이었다. 학교에서는 평범한 성적에 늦는 과제도 있었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은 모두 서준을 좋아했다. 담임은 생활기록부에 적었다. 작은 어깨지만 기둥 같은 아이, 친구들도 기억한다. 급식비가 모자란 아이에게 자기 몫을 내주던 모습,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 옆에 서 있던 뒷모습. 말은 적었지만 행동은 컸다. 그러나 창가에 앉은 서준의 눈빛에는 늘 다른 세상이 비쳤다. 친구들은 유학을, 연예인을, 화려한 꿈을 이야기했다. 서준의 마음속 소원은 단 하나였다. 여동생이 발작 없이 지내고 남동생이 책을 똑바로 읽으며 엄마가 밤늦게 식은 밥만 삼키지 않는 날. 그것만 있으면 돼.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삶은 이미 그에게서 어린 시절을 빼앗았다. 그러나 그 고난은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13살 여전히 아이였지만 이미 집안의 작은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서울 가을 아침. 붉은 단풍잎이 거리를 물들이고 서늘한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7살 서준에게 그날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다. 아버지 민호 씨는 일찍 일어나 밥과 김치 몇 조각을 차려놓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열심히 공부해라. 언젠가 네가 엄마랑 동생들 지켜야 하니까. 서준은 낡은 청아방을 메고 해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마지막 당부가 될 줄은 몰랐다. 전고 무렵 어머니가 일터에 있는 동안 아버지는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이 거칠어졌다. 놀란 이웃이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 복도 세 남매는 서로 손을 꼭 잡고 귀를 막았다. 사이렌, 의사들의 발소리, 울부짖는 어머니의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잠시 후 응급실 문이 열렸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지영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여보, 우리를 두고 떠나면 어떻게 해요? 서준은 멍하니 섰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마음속은 텅 빈 듯했고 다리는 힘을 잃었다. 아침에 웃던 아버지가 왜 다시 돌아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장례식 날 비가 내렸다. 나무관이 비에 젖어 나아갈 때 사람들은 말했다. 착한 사람은 비와 함께 간다고. 서준은 구석에서 옷자락을 움켜쥔 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감정은 얼어붙어 있었다. 그 후 집은 더욱 쓸쓸해졌다. 아버지의 목소리도 아침 밤 냄새도 사라졌다. 대신 영정 앞에 앉아 흐느끼는 어머니의 모습만 남았다. 세월이 흘러도 허전함은 커졌다. 친구들이 아버지 손을 잡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창가에 앉아 고개를 돌렸다. 어느 날 밤 낡은 가방을 끌어안고 베개를 적시며 속삭였다. 아버지, 계셨다면 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경제적 어려움도 덮쳤다. 집세, 학비, 약값이 모두 어머니 어깨에 얹혔다. 어느 날 서준은 어머니가 몰래 결혼 반지를 팔아 약값을 마련하는 걸 보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등을 돌리고 흐느꼈다. 그는 자는 척했지만 눈물은 흘렀다. 그때부터 작은 나무 상자는 희망을 담는 곳이 되었다. 시장에서 얻은 잔돈을 넣으며 서준은 속삭였다. 아버지, 약속 지킬게요. 엄마랑 동생들 제가 지킬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장래희망을 말할 때
그는 미소만 지었다. 난 그냥 엄마랑 동생들이 건강했으면 해.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이었다. 첫 번째 비극 이후 서준은 자신만의 꿈을 접었다. 그의 가장 큰 바람은 가족의 행복뿐이었다. 끝없는 슬픔과 고단한 나날 속에서도 가족은 살아내야 했다. 어머니 지영은 점점 말라갔고 두 동생은 잦은 병치레로 힘겨워했다. 13살 서준은 깨달았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 집은 무너질 거야. 그때부터 서준은 새벽에 먼저 일어났다. 집을 쓸고 동생 책가방을 챙기고 낡은 청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다. 수업이 끝나면 곧장 시장 분식집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거들었다. 처음에 어머니는 단호히 말했다. 넌 아직 어려. 엄마가 할게. 그러나 작은 손으로 흔들리는 쟁반을 들고 테이블을 닦으며 정성스레 손님에게 인사하는 아들을 보자 눈물이 흘렀다. 이 아이는 이미 어린 시절을 잃었구나. 어느 저녁 손님이 가득 찬 가게에서 서준은 한 중년 손님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아저씨, 제가 치울게요. 엄마가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가셨으면 해서요. 순간 손님은 놀라더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삐쩍 마른 소년을 눈여겨봤다. 어떤 이는 동전을 쥐어주었고 어떤 이는 과일 봉지를 건넸다. 따끈한 호빵의 김이 손바닥에 퍼졌다. 하지만 서준은 단 한 번도 혼자 먹지 않았다. 늘 동생들에게 먼저 내밀었다. 채소 가게 주인은 일부러 더 담아주며 속삭였다. 엄마랑 같이 먹어. 내가 준 건 비밀이야. 서준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 숙여 감사했다. 시장의 사람들은 소년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안쓰러움과 존경이 동시에 피어났다. 학교에서도 변화를 알아차렸다. 성적은 평범했지만 서준은 누구보다 먼저 손을 들었고 급식비가 부족한 친구를 위해 자기 몫을 내놓았다. 학부모 모임에서 담임은 말했다. 서준이는 자기 사정을 말하지 않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무게를 말해줍니다. 저희가 함께 할 겁니다. 그 말은 빈 위로가 아니었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곧바로 후원 장학금에 서준을 올렸다. 매달 몇만 원의 지원금이 들어왔다. 가족에게는 커다란 빚이었다. 어머니는 교재 걱정을 덜었고 서준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서준은 불빛 깜박이는 전등 아래서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잔돈과 영수증 사이로 새 지폐가 들어왔다. 그는 그것을 가지런히 넣고 가족 사진 옆에 두었다. 그리고 아버지 영정 앞에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 반드시 버텨낼 거예요. 그 순간 어두웠던 눈빛 속에 빛이 스며들었다. 작지만 선명한 희망의 불꽃이었다. 그해 겨울, 서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눈은 거리를 덮고 바람은 틈새로 스며들어 방 안을 얼렸다. 얇은 이불은 새 아이를 온전히 덮어주지 못했다. 어머니 지영은 더 많은 일을 했고 밤늦게 돌아오면 남은 것은 지친 그림자뿐이었다. 그 무렵 서준의 만성 중이염은 악화되었다. 밤마다 그는 통증에 몸을 웅크렸다. 그러나 어머니가 묻자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엄마. 참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에 공부조차 집중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차라리 혼자 견디는 길을 택했다. 학교에서는 또 다른 부담이 있었다. 친구들은
장래희망을 이야기했다. 의사가 되고 싶다. 유학을 가고 싶다. 선생님이 물었다. 서준, 너의 꿈은 뭐니?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억지 웃음을 지었다. 마음속 대답은 엄마랑 동생들이 건강하면 돼요. 그러나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가난은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낡은 외투를 입고 다니는 그를 향해 아이들이 조롱했다. 네오 옷 와에 이렇게 낡았어? 쓰레기장에서 주운 거야. 서준은 대꾸하지 않았다. 손만 청가방 끈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아 헤어진 소매를 쓰다듬을 때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집에서는 여동생의 발작이 잦아졌다. 어느 밤 어머니가 일터에 있는 동안 여동생이 쓰러졌다. 서준은 떨리는 팔로 동생을 안고 골목을 달렸다. 겨울 공기 속에서도 땀은 비 오듯 쏟아졌다.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행인들이 놀라서 달려왔고 동생은 가까스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서준은 밤마다 동생 곁을 지켰다. 13살 소녀는 이미 아버지, 어머니, 형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갈등은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났다. 공부를 이어갈까? 아니면 학교를 포기하고 돈을 벌까?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계속 공부하면 엄마는 더 고생하겠지. 어느 날 결국 그는 어머니에게 말하려 했다. 그러나 지영은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울먹였다. 안 돼, 서준아. 네가 포기하면 아버지가 남긴 꿈은 사라져. 넌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그날 서준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흐느낌을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아들의 미래를 지키고 싶은 간절함이었다. 그럼에도 학업의 길은 여전히 험난했다. 등록금은 무겁게 눌렀고 어머니는 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저녁 밥상에는 삶은 고구마와 신김치뿐인 날도 많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서준도 억지로 웃으며 다짐했다. 내가 빨리 자라 강해져야 해. 그래야 엄마를 더는 힘들게 하지 않아. 밤이 깊으면 그는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동전, 영수증, 지원금이 섞여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서준은 속삭였다. 아버지, 전 학교를 포기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제발 힘을 주세요. 엄마가 쓰러지지 않도록요. 병, 가난, 외로움. 모든 것이 작은 소년을 시험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어린 시절은 빼앗겼지만 시련은 그를 기둥으로 다듬고 있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모든 것을 뒤흔드는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다. 초봄, 가느다란 비가 유리창을 적신다. 서준은 여동생을 깨우려 손을 얹는다. 차갑다. 다음 순간 발작 눈이 뒤집히고 입술이 파래진다. 엄마! 하지만 엄마는 시장에 있다. 좁은 방에 남은 건 13살 소년과 위기뿐. 서준은 이불을 둘러 여동생을 안고 뛰쳐나왔다. 낡은 청아방이 팔꿈치에 걸려 질질 끌렸다. 젖은 비탈길에서 무릎이 까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제발 도와주세요. 행인이 구급차를 불렀고 흰 차가 비명을 내며 섰다. 들것이 펼쳐지고 소녀는 사라졌다. 서준의 두 손은 허공에 남았다. 응급실은 눈부시게 환했다. 모니터는 규칙적으로 울리고 링거는 똑똑 떨어졌다. 밀가루가 묻은 앞치마 차림의 지영이 달려와 딸의 손을 잡고 떨었다. 의사는 낮게 말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해요.
종이에 적힌 예상비용, 차갑고 길었다. 집에 들른 서준은 의자에 올라 찬장 위 작은 나무 상자를 내렸다. 잔돈, 영수증, 오래된 음반지, 그는 모두 봉투에 넣고 상자를 닫았다. 탁, 마른 소리가 방에 울렸다. 임시금은 됐다. 내일은? 질문은 남았다. 며칠 동안 병원이 집이 되었다. 플라스틱 의자에서 졸다 고개가 툭 떨어지고 청아방을 베개 삼아 새벽을 맞았다. 낮에는 분식집, 밤에는 병실. 호주머니엔 구겨진 영수증이 늘어갔다. 그리고 몸이 먼저 무너졌다. 김이 오른 주방에서 현기증이 밀려왔고 서준은 쭈그려 앉은 채 쓰러졌다. 깨어나 보니 학교 보건실. 담임이 따뜻한 물을 쥐어주며 말했다. 혼자 다 짊어질 수 없어. 넌 아직 아이야. 그 말에 오래 굳어있던 마음이 금이 갔다. 서준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가늘고 오래 참았던 울음이었다. 그날 밤 집에서 엄마가 아들을 끌어안았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둘게. 이라면 병원비도 생활비도. 안 돼.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쓰러져도 좋아. 하지만 네 미래만은 안 돼. 그건 아버지의 당부이자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서준은 엄마 어깨에 이마를 댔다. 그 순간 어른 흉내를 내던 껍질이 벗겨지고 13살 아이가 남았다. 잠잠해질 듯했으나 새 고지서가 왔다. 더 긴 금액, 더 긴 한숨. 서울의 밤은 밝았지만 그들의 방은 더 어두워졌다. 깊은 밤 나무 상자를 열었다. 비었다. 사진 한 장만 남았다. 서준은 사진 속 아버지의 이마를 손끝으로 만지며 속삭였다. 아버지, 무서워요. 그래도 학교는 포기하지 않을게요. 버틸 힘을 주세요. 창에 비친 눈동자의 작은 불씨 하나가 떨렸다. 약하지만 쉽게 꺼지지 않는 불. 다음 날 청가방을 맨 채 학교에 도착하자 지킴이 선생님이 손짓했다. 교무실 안에는 담임, 몇몇 선생님, 학부모 대표, 시장에서 보던 얼굴들이 있었다. 책상 위에 밀봉된 봉투 하나. 담임이 말했다. 네 자리를 대신 설 수는 없어. 하지만 곁에 설 수는 있어. 창밖. 문틈으로 고개 숙여 인사하는 엄마가 보였다. 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선택은 문턱까지 와 있었다. 병실, 모니터가 고르고 동생의 숨결이 잔잔하다. 분식집,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다. 교실, 창이 반쯤 열리고 봄의 꽃잎이 들린다. 서준은 청아방 끈을 더 단단히 쥐고 등을 편다. 배우고 돕고 혼자가 아니다. 분식집에서 쓰러진 사건 이후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다. 늘 어머니를 돕던 마른 소년의 사정을 이제야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학생 게시판에는 글이 올랐다. 서준이는 정말 좋은 형이야. 우리가 지켜주자. 학교를 포기하지 않도록. 소문은 지역사회로 번졌다. 자원봉사 단체가 허름한 방을 찾았다. 우유, 쌀, 새 이불을 내밀며 말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시장의 상인들은 채소를 더 얹어주고 생선을 깎아주었다. 학교에서는 긴급 모금이 열렸다. 교무실 탁자 위에 봉투가 올려졌다. 담임은 차분히 말했다. 형 노릇은 네가 해야 하지만 곁에 서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낡은 청아방 끈에 떨어졌다. 그는 알았다. 처음으로 짐이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후 삶은 달라졌다. 학비는 면제되었고 여동생은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 젊은 의사가 무상 진료를 약속했다. 남동생은 새 안경을 받아 또렷하게 글을 읽었다. 어머니 지영은 몇 년 만에 깊은 잠을 잤다. 서준은 여전히 일을 도왔지만 어깨는 한결 가벼웠다. 수업에 집중할 시간도 늘었다. 햇살이 창을 스칠 때 친구가 건넨 도시락을 열며 미소 지었다. 오래된 미소였다. 진짜 소년의 웃음. 밤이면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동전과 지폐 사이에는 담임의 서명, 봉사단의 카드가 들어있었다. 그는 작은 메모지를 넣었다. 나는 학교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한 약속이니까. 어느 저녁 가족이 따끈한 국과 생선을 나누며 둘러앉았다. 서준은 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엄마, 나 공부 계속할 거야. 언젠가 엄마랑 동생들을 지킬게. 지영의 눈이 반짝였다. 웃음이 돌아왔다. 이후 교실 창가에 앉은 소년의 눈빛은 변했다. 더 이상 멍한 눈빛이 아니었다. 친구들도 낡은 옷을 비웃지 않았다. 오히려 곁에 와 함께 공부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 위, 청아방을 맨 서준이 두 동생 손을 잡고 걷는다. 뒤에는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따라온다. 작은 걸음이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 믿음이 발걸음을 단단하게 했다. 봄 서울, 벚꽃이 흐드러지고 한강길 위로 꽃이 피 흩날렸다. 바쁜 사람들 틈에 작은 가족이 천천히 걸었다. 낡은 청아방을 맨 서준은 두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뒤에는 어머니 지영이 따뜻한 미소로 따라왔다. 더 이상 불안한 눈빛도 무거운 발걸음도 없었다. 작지만 단단한 걸음이었다.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여동생은 약을 먹어야 했고 어머니는 여전히 일을 나갔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다. 그들 곁에는 이제 이웃과 선생님, 친구들의 손길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서준은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동전과 영수증만 있던 상자 안에는 이제 경력 카드와 선생님들의 서명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메모. 나는 끝까지 공부할 거야. 상자는 두려움의 상자가 아닌 희망의 상자가 되었다. 그는 아버지 영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가족을 지킬게요. 마지막 장면은 벚꽃길 위, 새 모자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 사람들 속에 묻혀 있지만 그 모습은 작은 불빛처럼 따스하게 빛났다. 이 이야기는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 희망과 사랑이 있다면 어떤 폭풍도 견뎌낼 수 있다는 믿음을 남긴다. 서준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고 의미 있었다면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희망과 용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빛과 믿음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